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원소를 설명할 때 원소와 화합물을 구별하잖아, 만약에. 원소와 화합물을 구별할 때가 있고, 요 뒤에 가면 원소와 원자 이온을 구별할 때가 있어요. 쓰는 용법이 다른 거야. 사실 화합물과 비교할 때의 이 원소는 물질의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홑원소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즉, 뭐다?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한 종류만 있고,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인데, 사실 요거는 애매하게 설명이 잡혀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 그러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 둘 다 뭐다? 우리 1단원에 여러분들 그거는 시험 쳤죠. 물질의 특성. 여기서 말하는 이 둘 다 뭐에 속한다? 혼합물과 순물질에서 순물질에 속하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결국 뭐다?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이 일정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말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홑원소 물질에 대한 설명이고, 원소와 원자라는 개념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되느냐? 자, 원소는 원자는 자, 여기 봐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데, 이 둘의 차이, 여기서 원소, 원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냐면, 얘는 종류나 성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성질은 물질이 가지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히 뭐를 다룰 때 몇 가지가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는 원소로 표현하는 거고요. 기본 입자를 쓸 때는
개수를 헤아릴 때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먹고 있는 과일의 종류는 한 가지죠. 바나나 몇 개 먹을까요? 오늘 좀 이따가 총. 3개죠. 3개짜리야. 2,000원 주고 사왔는데. 아직 2개 남았어요. 자, 여기에는 한 종류의 과일이 있는 거고, 바나나라는 한 종류가 있고, 바나나의 개수는 2개잖아. 맞지? 앞에서 말한 바나나라는 단어는 원소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고, 뒤에서 말한 바나나는 원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지, 봐봐. 사실은 3학년 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만한 건데, 화학식 3CO2를 보세요.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가지가 있죠? 2개라고 하는 것보다 2가지라고 하는 게 표현이 더 좋겠죠. 원소는 종류, 가지수를 말하는 거니까. 대신에, 자, 분자 1개에서 원자는 몇 개로 구성이 되죠? 한 분자,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3개인 거지. 한 분자 안에 탄소 원자가 몇 개? 산소 원자가 몇 개? 2개. 그래서 총 원자 수가 몇 개? 그치, 9개가 되는 거지. 이건 무슨 소리냐면,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가 화학결합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분자가, 이 이산화탄소 분자가 3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적혀 있는 2는 그 앞에 한 분자 안에 산소 원자가 2개라는 소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탄소 원자가 1개라는 소리가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면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총 탄소 원자가 3개, 산소 원자가 6개가 되는 거예요.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겠나? 요 개념 먼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화학식이란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합니다. 분자라면 분자의 개수가 표현이 될 거고, 그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걔네들의 결합 비율이 나오겠죠. 이게 분자라면 정확하게 원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이온이라고 한다면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원소 결합 비율이 적히는 거지. 예를 들어 CO2에 C 하나, O 2개라고 이야기되지만 뒤에 우리가 이온에 가서 NaCl이라고 하면 나트륨 원자 하나랑 염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 있는 거야? 아니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반복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치. 이온은 반복이 되는 구조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분자라고 안 하잖아. 근데 그냥 NaCl이니까 1대1로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CaCl2는 염화칼슘 CaCl2.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의 결합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원자 한 개, 원자 두 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래서 화학식을 볼 때 우리는 얘네들이 주기율표를 잘 이해를 해야지. 아, 얘는 금속이구나, 얘는 비금속이구나, 아, 얘네들이 그럼 결합하고 있는 거는 이온 결합이구나, 공유 결합이구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아, 얘는 분자구나, 얘는 분자가 아니라 결정이구나를 안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시작.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 안 외우고 공부돼야 안 돼? 안 되죠. 화학 공부할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와 원소 기호, 원소 이름은 외우고 출발하는 겁니다. 최소. 알겠지? 자, 차근차근 설명해 갈 테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주기율표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시험 기간까지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원소 기호 뭐 물어봤을 때 무슨 원소, 원소 기호 물어봤을 때 원소 기호가 알파벳으로 나와야 되고 알파벳으로 뭐라고 원소 기호를 말하면 그게 무슨 원소인지 2부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돼. 5초 안에. 5초가 뭐야? 1초 안에 나와야 돼요.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알겠지?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아까 화학식에서 원소 기호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원소를 통일된 간단한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만 잘 배워둬도 전 세계 화학 관련 수업하는데 설명한 반 이상 알아들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준비만 돼 있으면. 막말로 미국 요새 뭐 미국 MIT나 이런데 아이비리그 쪽의 대학교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어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도 무슨 단원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는 대충 알아듣게 돼요. 왜? 나 화학식은 볼 줄 아니까. 물리는 똑같아요. 공식하고 그래프니까. 아, 무슨 설명이구나 알아들어. 자, 굳이 이야기하자면 연금술사들이 암호 가지고 만들었던 거. 암호라던가 행성기호, 항성기호 이런 것들, 별자리 모양 기호 이런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연금술사 때만 해도. 그 흔적이 여러분들 나오는 게 있어요. 해리포터입니다. 우리 같은 머글들에게 연금술사들은 마법사죠. 응?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엘릭서를 만들 수 있는 현자의도를 만들기 위한 그 레시피 자체가 들키면 하는 거잖아. 잡혀가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했다? 자기가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을 그 재료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들키니까. 자기 바로 밑에 제자한테까지도 뭐가 뭔지를 말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게 지방간 걸린 생쥐의 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지. 만드라고라 뿌리가 흘린 눈물, 벼룩의 간, 개구리의 눈곱, 막 이런 식으로. 그 마법 약재 만드는 수업할 때 보면 막 이상한 거 쏟고 있잖아. 그냥 그게 암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중학교 책에 안 나오는데 기호가 나온 거 이름 설명한다고 설명. 돌턴이라는 학자가 중간에 원자를 되게 강조했단 말이야. 입자를. 그러면서 돌턴 때에는 동그라미 안에 요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금인 거예요. 금 원자. 동그라미에 가운데 점을 찍는다던가 동그라미에 십자선이 그어진다던가 이런 얘는 원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동그라미로 된 기호를 그렸어요.
거의 구조식에 가까운 건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포도당을 그리려면 탄소 동그라미 6개, 수소 동그라미 12개 진짜 원자 개수만큼 다 그려야 되니까 네, 불편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 여기까지가 빌드업이었어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호를 현재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소의 이름, 보통은 헬라어, 라틴어. 헬라어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고 라틴어가 뭐냐면 고대 로마어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지식인층은 라틴어 쓰는 게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꼰대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책 지 맘대로 써가지고 그 삐진 거 표현했던 양반이 뉴턴이야. 대학교 교수가 자기 출신 대학인 캠브리지대 교수가 되기 위한 발표를 하는데 논문을 영어로 써온 거예요. 왜냐하면 뉴턴은 귀족이 아니었거든요. 평민이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너무 천재적이라서 평민이 이제 교수 임용이 돼야 되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 딱 한 자리가 종교라던가 직위 상관없이 오직 실력만 가지고 뚫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고. 나머지는 신부직, 그러니까 청직자여야만 교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뉴턴이 뚫고 들어간 건데 영어로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배 교수들이 뉴턴을 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웅성웅성하면서 막 하면서 투덜댄 게 모름지기 지식의 축복은 선택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만 허락된 건데 니처럼 이렇게 영어 하층민이나 쓰는 영어로 논문을 쓰면 어쩌냐 막 그렇게 잔소리했단 말이야. 그거 한 양반이 헨리예요. 그것 때문에 헨리란다. 그거야 훅이에요. 훅 로버트 훅. 그 현미경하고 탄성력 계산한 사람. 그것 때문에 뉴턴이 삐져가지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논문 써낼 때 글자는 라틴어로 적었는데 그림 몇 줄 없고 전부 다 그래프하고 그림만 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설명 엄청 쉽게 써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로 번역 끝나고 시중에 다 풀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라틴어, 로마어니까 이제 가톨릭에서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도 쓰는데 이것의 알파벳을 씁니다.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요. 그러면 20몇 개밖에 못 쓰잖아. 26개? 7개? 그래서 어떻게 중복이 되면 나머지에서 한 개를 택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에서 하나를 택해서 소문자로 쓴다. 요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글자가 같을 때는 나머지까지 하나를 선택해서 소문자를 쓰고요. 자, 결국 원소는 지금까지 총 110여 종, 정확하게는 118개의 원소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92번인 우라늄까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원소고요.
93번 넵튠늄부터 118번 오간의 손까지는 인공원소입니다. 즉 사람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자예요. 예, 요 뒤에가 비쌀 수밖에 없죠.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재료비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원소는 총 110여 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닥 넘어가 보세요. 개념이 양면이거든? 요 바닥 없어? 있네, 이 바닥. 주기율표는 너희들이 그릴 거예요, 뒤에. 맞다. 니 줘야지. 잠시. 어잉? 어디 갔지? 분명히 니 거 하나 챙겨놨는데? 안 받았어? 니가 학교가 어디지? 영남? 분명히 내가 만들긴 다 만들었을 건데. 오잉, 오잉, 오잉. 니 오늘 말고 학원에 오는 날이 있지? 없어? 왜 한 권이 없지? 잠시만. 자, 계속 할게요. 그럼 다시 내놔, 내 거. 자, 그래서, 자, 이제, 원자는 입자죠. 기본적으로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사실은 전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자, 핵에 있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고요. 여기가 이제 전자죠. N, 뉴트론. 자, 전하, 전기적인 성질의 크기나 세기를 표현하는 걸 전하라 그러는데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고등과정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전자 한 개만큼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1. 전자 한 개만큼 마이너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소수령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소수령으로 나오는 거.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에 22 개정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야. 두 문장으로 쓰거나 한 문장으로 쓰거나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 15 개정 기준은 한 문장이 대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 크기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크기의 합이 같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뽑자면 전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크기의 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22계정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첫 해죠 지금 22계정에서는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데 여기선 양성자 전자 한 개씩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데 뭐다?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다. 요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중성 원자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고 플러스 양성자의 전하량 크기와 전자의 전하량 크기도 같다가 돼야 돼. 한 개 한 개씩에. 이게 문장 지금은 두 개로 표현하는 게 많이 나와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한테 뭐라고 배웠던지 간에 학교쌤이 나눠주는 학습지나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적어주는 필기에 적혀있는 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원자는 이렇게 볼 때 그 상대적 질량 값이요. 전자를 1이라고 치면 양성자는 보통 1836배, 중성자는 1837배나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양성자 질량을 1이라고 쓰면 중성자 질량도 거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전자 질량이 뭐로 된다? 0이 돼요. 즉 원자 크기의 거의 한 점에 해당하는 요 핵이 원자 전체의 질량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은 대부분 전자로 채워진 이 공간은 사실상 어떻다? 텅 비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요거 두 개 합한 게 질량수라 해서 요거 여러분들 중3 되면은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도 필기. 이제 주기율표 들어가야 되겠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입니다. 요 모양대로 외우라고 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뒤에 이온 때문에라도 이 모양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원소들의 규칙적인 그런 반복을 표로 만들어내는 게 주기율표고요. 원자 번호라는 개념으로 모즐리의 주기율표로, 그러니까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들고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의 시작은 모즐리의 주기율표인데 모즐리로 넘어오면서 바뀐 게 원자 번호라는 개념이에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 순서로 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이기도 하다? 중성인 원자의 전자수까지는 맞고요. 중성자 개수는 아니에요. 같거나 중성자가 더 많은 케이스가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성자는 반드시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동위원소라 그래가지고 양성자 수와 전자 개수는 똑같은데 핵에 들어가는 중성자 개수가 하나나 두 개가 다른 원소에 비해 더 많은 원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걔네들도 적어도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 원소라고 해요. 얘네들을 동위원소라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족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을 같은 족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요. 요게 고등과정에 가면 원자과 전자라고 조금 뜻이 수정이 되는데 최외곽을 돌고 있는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제일 바깥쪽에 나가 있는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물론 헬륨은 두 개이긴 합니다. 나중에 원자과 전자라 그래가지고 실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라고 바꾸게 되면 다른 애들은 안 바뀌는데 여기 제일 바깥쪽에 있는 18쪽 녀석들이 0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화학 반응 안 하거든요. 18쪽 애들은. 족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1족, 2족. 주기율표 원래 다른 표에 보면 여기 사이가 붕 떠 있잖아. 그래서 쭉 건너뛰어서 13, 14, 15, 16, 17, 18쪽이고 자세히 보면 알겠죠? 1의 자리수와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알겠죠?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고 주기는 같은 가로줄이고 원래 얘네들은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의 변화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리튬에서 네온까지의 성질 변화 형태와 나트륨에서 아르곤까지의 성질 변화 형태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최외곽 전자수가 1개, 2개, 3개, 4개에서 8개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한 마디로 그렇게 반복되어 간다라는 걸 주기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은 안전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 껍데기가 몇 겹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제일 안쪽 껍데기에 1쪽이 수소와 헬륨이 있고요.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 채워지는 애들, 세 번째까지 채워지는 애들, 네 번째까지 채워지는 애들인 거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소 제외하고입니다. 과학할 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보기는 맞는 보기다, 틀린 보기다? 틀린 보기죠. 이 모든 일족 원소는 전부 다 전기가 통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수소는 일족인데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수소를 제외하면 전기가 통합니다. 금속이라서. 원래는 은백색의 광택이 있어야 되는데 광택을 보자마자 사라집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매우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광택이 바로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때 묻은 지우개처럼 변합니다. 커터칼로 잘라낼 수 있을 정도로 무릅니다. 실제로 잘라보면 지우개 자르는 느낌 정도밖에 안 나요. 그리고 물과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과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고요. 불이 붙거나 터질 수 있고요. 물과 반응하면 그 물은 아주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은 어디다 보관해야 된다? 파라핀이나 등유 이런 데 보관합니다. 물하고 만나도 안 되고 산소하고 만나도 안 되기 때문에 알코올도 위험해요. 그래서 파라핀이나 등유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18쪽) 비활성 기체. 상온에서 기체로 되어 있고 1원자 분자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산소는 O2, 수소는 H2, 질소는 N2 이렇게 보통 기체가 되어 있는 원소들, 물질들은 보통 2원자 분자가 많아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반응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그대로 분자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결합을 안 해.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헬륨은 비행성 기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여러분들 놀이동산 풍선이나 비행성 기체로 쓰고 네온은
전기가 흐를 때 빛을 내는 특성이 있어요. 저 앞에 어디 있지 싶은데 좀 여기 낡은 저건 아닌데 저건 LED인데 좀 낡은 간판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노래방 같은 거 좀 되게 오래된 노래방 보면은 이렇게 길쭉길쭉한 관에 빨간색으로 막 휘어진 관에 빛 들어오는 거 있잖아. 아니면 어디 가게나 이런 데 보면 막 기타 모양 같은 거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걸 네온 사인이라 그러거든요. 네온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다가 전기를 흘려주면 네온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광고판에 씁니다. 아르곤은 용접이라 그래서 두 장의 금속을 녹여서 한 장으로 연결해 붙이는 기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전기 에너지나 이런 걸 위해서 금속을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순간적으로 녹여서 활성화시킨 뒤에 지네들끼리 섞여서 다시 굳어버리게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산소랑도 반응을 엄청 잘하게 돼요. 그 금속이. 그러면은 겨우 붙여놓는 그 붙인 부분이 다 녹슬어버리면 바로 부러질 거 아니야. 그래서 산소 기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용접하는 곳 위에다가 아르곤 기체를 뿜어주면서 녹여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알곤 용접이라 그래가지고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도 붙일 때 씁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것들이 18쪽 기체예요. 반응을 안 하니까 가능한 거다, 그지? 자, 일단 요거까지 필기하고 그 바로 뒤에 보면 물질의 구성 입자 가기 전에 물질의 구성 입자 한 장 딱 넘겨보면 원소와 화합물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22문제 있거든. 이제 1시간 지났네. 요거 빨리 한번 풀어봐봐. 홀수만 11문제. 이거 풀고 시작. 자, 주기율표를 잠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자, 방금까지 이제 18쪽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물질의 구성 입자. 아까 원자 이야기를 했고요. 분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분자는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입니다. 예, 중등에서는 공유결합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을 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 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은 7개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에는. 여기 얘네들만 금속이고 나머지 비금속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18쪽 애들은 결합 안 하니까 빼고 여기 18쪽은 18쪽대로 묶어서 비활성 기체로 해서 따로 빼고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이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얘네들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독립되어진 최소의 입자로 존재합니다. 즉 무슨 소리다? 원자로 분해 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자 개수가 바뀌어도 성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구성 원소가 같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성질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CH4, C3H8, C4H10 요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름까지는. 근데 요거 맨 앞에 얘는 이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얘가 메테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하는 그 빵구 낄 때 나오는 그 가스고, 얘가 프로페인, 얘가 뷰테인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래나? 옛날 이름만 하면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프로페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판가스라고 부르고요. 뷰테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탄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탄, 프로판, 부탄이라던 거를 2010년쯤부터 해가지고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라고 읽어요. 과학 시간에. 얘네들 셋 다 연소하는 우리가 가스로 쓰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얘가 우리 도시가스 있죠. LNG. 그 주성분이 얘고요. 요 둘이 우리 LPG 주성분이에요. 성질이 같냐 다르냐? 얘가 LNG고 얘가 LPG 만드는 애들입니다. 얘는 공기보다 가볍고 얘는 공기보다 무겁단 말이야. 그럼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얘랑도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1학기 때 했는데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언제 했게? 너희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이거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휴대용 가스, 버너용 가스를 봉지에 넣고 영하 40도 이하로 냉각시킨 뒤에 온도를 천천히 끌어올리면 프로페인에 끓는 점이 영하 40도거든요. 뷰테인 끓는 점은 영하 0.5도야. 그냥 간단하게 우리 부탄가스에 있는 가스를 봉지에 넣고 밀봉시킨 뒤에 영하 10도로만 냉각시켜도 얘는 기체로 존재하고 얘는 액체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가 되잖아. 그거 할 때 나오는 그거예요. 그리고 얘는 산소.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기체고. 얘는 우리 오존층 할 때 오존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은 지표 부근에 오존이 생기면 되게 유독성 기체가 됩니다. 몸에도 안 좋고요. 이상한 냄새 나고요. 옛날 복사기들 막 심하게 많이 돌리면 올라오는 그 특유의 약간 퀴퀴한 냄새 있거든. 그게 오존 냄새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분자들 이야기할 때 요즘은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은 다 고등학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하죠.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거 있잖아. 아까 그 질문 맨 마지막 문제 그거 있었죠. F랑 Cl.
대부분의 호돈소 기체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N2O2 F2Cl2. 나머지는 그거 아니네요. 오케이? 분자는 요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원자 모형, 분자 모형 보고 그거 무슨 분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자 모형이나 분자 모형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 뒤에 8번 한번 가볼래요? 바로 뒤에 있는 문제, 입자에 있는 8번 그림. 자, 일단 1번은 N2가 되거나 1번은 요거 4개 중에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원자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맞지? 자, 두 번째 그림은 이원자 분자인데 원자 크기가 확실히 다르지. 그럼 제가 되기에 가장 유력한 거는 HCl입니다. 수소가 원자가 작고 염소가 원자가 커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족 이야기 했잖아. 주기하고 족. 그리고 족의 경우는 전자 껍질 개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은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1개짜리야. 그럼 원자가 작겠지. 그럼 여기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수소 헬륨의 껍질 밖에 또 전자가 도는 껍데기가 하나 따로 더 있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커지겠지. 그러면 나트륨부터 염소, 아르곤까지는 또 한 겹이 더 있는 거야. 그럼 더 커지겠지. 물론 같은 주기라고 해도 오른쪽으로 올수록 크기가 줄긴 해요. 핵이 당기는 힘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이나 고등학교 화학 가면 배울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소랑 염소는 크기가 확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쟤는 HF나 HCl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3번은 물 분자 맞고요. 4번이 저게 NH3고 5번이 CH4입니다. 4번, 5번은 그림에 그게 바뀐 거야. 그럼 옳게 짝지어진 건 3번이겠네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저기 19번. 요건 내가 설명을 좀 하고 가게. 라부아제의 주철관 물 분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라부아제의 저 실험은 결국 뭐냐면 물이 분해가 돼서 주철관과 결합하는 어떤 성분과 수소 기체로 분해가 된 거를 보여주는 실험이거든. 라부아지에 이전의 학자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때부터 원소의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안 빠지던 원소 중에 하나가 물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 물은 세상의 원소 말 그대로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물질이니까 분해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물이 분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물은 뭐가 될 수 없죠? 원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주기율표 그리고 요거 필기 정리까지 하세요. 주기율표는 좀 이따가 계속 저거 주기율표 쓸 거기 때문에 놔둘 거예요. 한번 적어. 자, 이온입니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결국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그 이유, 전자 개수를
팔쪽 원자에 맞추기 위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전자가 한 개 있잖아요. 제일 바깥에. 근데 이건 뭐냐면 수소를 빼고, 봐봐. 우리 헬륨은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돈단 말이야. 리튬은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돌고 그 바깥 궤도에 전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제일 바깥쪽 궤도 전자만 없애면 어떻게 되죠? 전자 배치가? 헬륨과 같아지지. 그런데 봐봐. 이렇게 되었을 때 헬륨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양성자 2개, 전자 2개. 근데 리튬은 어때요? 플러스 3에 마이너스가 2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Li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전자를 잃어서예요. 그럼 반대로 플로린 같은, 자, 플로린 원자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단 말이에요.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고, 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전자 하나를 딴 데서 얻어오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0으로 바뀔 거 아니야. 맞지? 하나 더 얻어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얘가 플루오린화이온, 음이온인 거야. 그래서 전자를 더 얻어오면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것처럼 전자가 하나가 도망가 버리면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도망가는 개수가 결국은 뭐냐면 이 최외곽 전자 개수를 2개, 사실은 8개에 맞추기 위함이에요. 이걸 우리는 8전자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쪽 원소는 플러스 1이 될 수 있겠지. 전자 하나만 버리면 되니까. 2쪽 원소는 플러스 2가 되겠죠. 13족 원소인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온 가스인 거야. 그러면 거꾸로 플로린이나 염소는 전자가 이미 7개나 있잖아. 그럼 7개를 다 버리는 게 쉬울까? 하나만 뺏어오는 게 쉬울까? 하나만 얻어오는 게 쉽겠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산소나 황은 6개가 있죠. 그럼 어떻게? 2개 얻어오면 되지. 뺏어오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질소나 인부터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4인데 3이나 4는 혼자서 이온이 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봐봐. 양성자 개수가 3개, 4개, 5, 6, 7, 8, 9개란 말이야. 전자를 당기는 힘은 이쪽이 커요. 왜? 핵의 전하량이 크니까. 전자를 버리는 힘은, 그러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갈수록 약해지지. 근데 봐봐. 플로린은 힘도 강하고 전자 하나만 얻어오면 되잖아. 근데 탄소는 플로린보다 힘도 약한데 전자를 4개나 더 얻어와야 돼. 쉬울까? 어렵겠지. 그래서 요 가운데 쪽 애들은 주로 공유결합을 하거나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온이 됩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 이온 시험 칠 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원자 이온. 원자단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 원자 여러 개가 지네들끼리 결합한 녀석이 저도 이온인데요 하고 이온이 적 다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18족 원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온 이름 붙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이온은 간단합니다.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이라고만 붙여주면 돼요. 응? 그럼 봐봐. Li면 뭐야? 리튬이지. 그럼 Li 플러스면 리튬이온. Mg면 마그네슘이잖아. Mg2 플러스면 마그네슘 이온. Al 알루미늄이지. Al3 플러스면 알루미늄 이온. 책에 나오는 이온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외우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우리가 따로 외워야 되는 다원자 이온이 NH4 플러스입니다. 농협 아닙니다. 암모늄 이온이에요. 참고로 NH3 분자 이름이 뭐냐? 이거 외워야 돼요. 분자니까. 책에 나오는 분자예요. 얘가 암모니아입니다. 알겠지? 양이온은 쉬워. 기본적으로. 뭐가 어렵다? 음이온이 어려워요. 음이온은 기본은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이는 거예요. 음이온이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화이온을 붙이는 겁니다. F-, Se-가 대표적이지. F가 뭐예요? 플루오린. 그럼 F-는? S는? 황이죠. 그럼 S-는? 황화이온. 자, 첫 번째 예외. 원소 이름이 무슨 소로 끝날 때. 화이온이 될 때는 소를 지우고 화이온을 붙여요. 대표적으로 O2-, 그러니까 O가 원래 뭐야? 그러니까 산화이온. Cl-? 네. 염화이온. 이게 이제 제일 어렵죠. 다원자 음이온. 원래 좀 더 정확하게 선생님이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다 이야기를 하자면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다? 비금속 원소들이 여기에 있죠. 탄소, 질소, 황. 그리고 사실 여기 인도 들어가요.
탄소, 질소, 인, 황, 이 원소들이 뭐랑 결합하고 있다? 산화물, 산소랑 결합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숫자 때문에 사실 외울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숫자까지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날 때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긴 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금속의 첫 글자와 산화물에 산을 붙인 뒤에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음이온이니까 화이온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과감하게 화자를 지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NO3- CO3- SO4- PO4-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질소랑 산소가 결합해 있지. 그럼 무슨 이온? 네.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죠. 네. 황에 산소가 붙어 있지. 네. 자, 얘는 황산이온, 얘는 황화이온. 그럼 얘는 뭐게? PO4 3-. 에헤이. 인에 뭐가 붙어 있는데? 네, 인산이온이에요. P3-가 인화이온이지. 근데 그건 이온되기 힘들단 말이야. 예외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래놓고 예외들이. 이렇게까지 규칙이 복잡한데도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어려운 거야. OH- 예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OH-. 네. 수산화이온입니다. 원래대로면 수산이온이 돼야 되잖아. 비금속 산화물이니까. 근데 얘는 수산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비장의 필살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요 위에 요거 외우는, 요거 까먹었을 때 외우는 방법.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까먹었을 때 써요. 원래는 위에 것까지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겁니다. 잘 봐봐. N 어디 있어요? N. 여기 있지. O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럼 결국 얘네들은 이온이 되기 위해서 산소는 전자 2개를 받아야 되고 질소는 전자 3개를 받아야 되죠. 근데 누가 힘이 세다? 오른쪽이 힘이 세다 그랬잖아. 그러면 산소가 힘이 더 세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산소가 3개나 있어. 그럼 전자 몇 개나 필요해? 6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질소는 지보다 힘센 놈 3놈하고 싸워야 돼. 전자를 3개를 자기 걸 챙겨 놓을 수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개를 뺏깁니다. 아군인 줄 알았던 산소한테. 그러면 얼마가 돼? 계산하면 얼마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CO3는 O3니까 마이너스 6이지. C는 몇 개야? 플러스 4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야. S는 마이너스 6이죠. 아니, 플러스 6이지. 왜? O4가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 5고 마이너스 8이라서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4잖아요. H4니까. 그러니까 질소가 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가 나와요.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통과에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화학원에 나오는 건데 통과 때부터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전에 시험을 많이 시켜봤는데 애들이 밑에 거는 어떻게 외운 뒤에 위에 거 갖고 자꾸 틀리더라고. 몇 플러스냐 몇 마이너스냐.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끼워 맞추잖아. 그러면은 이런 원자단 이온, 다원자 음이온 빼고 나머지 원소들의 전자 개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럼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전자 개수를 미리 알아두면 이온의 전자수를 이거 말고 딴 숫자 적으면 틀린다는 게 뻔해지겠죠. 2개, 10개, 18개입니다. 이온이 가질 수 있는 전자수는 저 3개의 숫자밖에 없어요. 네, 20, 18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루미늄은 어떻게 돼?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3인 거야. 황은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결국은 주기율표 숫자대로 따라간다고. 내가 왜 주기율표를 이 모양대로 외우라는지 알겠어요? 주기율표예요.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그 규칙인 유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소 기호랑 원소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20번까지 외우잖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능 칠 때까지 저거 뒤에 번호의 원소는 자주 나오는 원소 몇 가지 말고는 안 외워도 돼요. 수능 칠 때까지. 40번까지도 안 외워, 솔직하게. 고등학생도. 20번까지면 충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외울 때 바짝 확실하게 잘 외워놔요. 오케이? 자, 요거 이온도 뒤에 홀수법 문제 풀고 매겨 놓으세요.